네, 이어서 두 번째 토론문으로 김영준 변호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영준 변호사입니다. 8월 1일부터 로고스에 합류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일을 시키시니까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철영 교수님 그 상법 개정에 사실은 그 연역부터 시작해서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 사례나 설명 방법이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 감회를 말씀드리자면 임 교수님 같은 분한테 제가 상법을 배웠으면 학창시절에 조금 더 상법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 통찰력 있게 발표해 주신 임철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무겸 대표 변호사님께서도 충분하게 또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기업 전반의 어떤 영향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 법률가들이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이렇게 전반적인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학자 중에 존 앨런 파울로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불확실성만이 유일한 확실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Uncertainty is the only certainty.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의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요.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지금 발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기업 환경의 변화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의 증대인 것은 분명하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발제해 주신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슈페터의 지적처럼 혁신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기업가와 법률가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배치된다고 하는 사안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발제에서도 나온 것처럼 LG화학의 쪼개기 상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 또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뿐만이 아니고 개정상법 적용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 문제, 배임죄 처벌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배주주하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이사로서 경영의 책임을 지면서 이제는 형사책임 문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입장에서도 자문을 한 회사가 있고 또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사실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양쪽에서 들리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처럼 임 교수님 말씀처럼 충실의무 조항이 도입되더라도 이것은 선언적인 조항이다. 기업가들이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부의 우려는 오해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행동주의펀드에서 주주서한을 보낸 것을 보면 개정상법의 규정을 인용하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곧 불법이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주주 대표 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통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터뷰 등에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조차도 과거에는 우리가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설득이나 여론전에 기대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법률적인 무기를 명확하게 가지게 된 것 같다. 즉 법률적인 조항의 칼과 방패를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겉으로는 조금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대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사실은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 케이스마다 분쟁 가능성이 있고 또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할 때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총주주의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기업 경영상의 장기적인 이익과 단기적인 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이익 간의 충돌이라는 법 해석상의 난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 과연 어디까지 개입해서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인 쟁송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보실 것 같은데요. 기업 경영 차원에서 과연 법률적인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라도 임 교수님께서 고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민감한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률가들도 관여하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정도로 뭔가 회사 내에서도 그러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임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배임죄 처벌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5억 원 이상의 피해 규모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경제처벌법에 의해서 이런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 개인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현실적인 법률적인 이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제까지는 위임계약에 따른 회사의 사무처리자일 뿐이지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Cb나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발행하더라도 주주 배정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에 대해서 실권에서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회사의 재산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회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위반하지 않는 임무 위배 행위는 없다. 즉 경제적인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총주주 이익보호 의무를 지게 되면서 이사와 주주 간에도 신임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실무가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경북대 이상훈 교수님 등이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주장에는 이제 주주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주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서는 이사가 단체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비례적 주식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회사법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상의 법정 대리나 위임의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와 반면에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강수진 교수님 등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선별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행 회사법 체계에서 개정상법의 이 규정만을 가지고 당연히 배임죄의 신인관계가 인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총실 의무 규정에 따라서 이사의 배임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임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주의 펀드나 여러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놓고 사실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전쟁과 같은 어떤 치열한 이제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작년에 뭐 이런 경영권 분쟁 가운데 배임죄 고소고발이 상당히 많았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회사 명의나 케이스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에 형사사법 수사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많이 개편되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특별한 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다 좀 적극적인 법 해석의 가능성,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차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미 만들어졌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중투표제에 있습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나는 이제 찬반의 논의가 있는데, 작년에 특이하게, 올해 초에 특이한 케이스는 행동주의 펀드와 투자자들이 주로 이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도입을. 그런데 최근 이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는 이 집중투표제의 예외적 허용을 표대결에서 활용함으로써 현 경영진에서 전격적으로 경영권 방어 카드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법의 모든 개정의 조항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어떠하게 활용될 것이다, 어떠한 우려점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저희 법률가들이 대응해야 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칼과 방패로서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개정상법의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기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신 내용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토론발제로 sam여주셔서 상당히 저도 이게 어려운 문제도 많아서 발표가 어렵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게 처음에는 제가 발표는 쉽게 해야지 했는데, 토론을 이렇게 접하니까 그렇게 끝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로고스 변호사님들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쉽게 놔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이거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배임죄가 처음에 기업들이 활짝 놀랐죠.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서도 치운다고 하니까, 이 배임죄가 안 그래도 배임죄가 무서운 범죄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임죄를 없애자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배임죄를 또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직원들이 배임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자는 말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듯 합니다. 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 부담에서 좀 어떤 확실성이라도 좀 확보를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법 법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형사법 법리에 관한 어떤 고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의 의미가 어디까지냐. 근데 저도 형법 배운 지가 한참이 돼서 가물가물한데 이게 굉장히 이 사무의 범위가 좀 넓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상훈 교수님과 같이 소수주주 보호를 주창하시는 분은 어쨌든지 법적 미인관계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것을 배임죄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형사법적인 관점에서는 그 법조문에 주주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게 그것까지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민법에 뭐 동물의 뭘 하나 넣는데 그거 가지고 형법에서 바로 뭐 처벌이 되고 이런 걸 좀 생각하시기 힘든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상법이 형법 해석의 기초가 되는데 확실한 근거가 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저도 이게 제가 깊은 연구를 통한 건 아니지만 법원의 입장을 뭐 감히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어떤 사무를 처리한다, 그거는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사가 회사 경영 활동하는 사람이지 주주의 집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사가 하는 거는 회사의 업무 집행, 그 이사의 사무는 회사의 경영이야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사건이 터져서 퍽 하고 오면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가령 합병 비율을 산정을 했는데 소수주주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대주주는 그룹 전체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손해봐도 저기서 이익을 크게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소수주주는 요거 아니면 없는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돼버리면 이때는 사무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사무의 형체. 합병 사무인데? 합병은 회사의 조직 재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개별 주주들이 그 조직 재편에 의해서 새로운 신주를 발행받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단체법적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재산법적 관계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재산적인 배임죄에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죠. 회사 관계가 항상 해석하기 힘든 게, 어떤 거는 단체법 법리고 어떤 건 재산법 법리라서 어떨 때는 민법대로 하면 안 된다 했다가 어떨 때는 민법대로 지명채권 양도법리가 하면 된다,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접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건드리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식의 가격이 확 폭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주식의 수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내 개인 재산을 건드렸을 때는 배임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 같고요.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낮아진 건 그거는 회사와의 1차적인 관계잖아요. 내 재산을 건든 건 아니었습니다. 좀 장사 잘하지 왜 그랬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는 그거 갖다가 사무처리자라고 봐가지고 배임죄로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이 회사법에서 가장 힘든 영역인 단체법 관계하고 개인법 관계가 어우러졌을 때 어느 영역으로 더 강한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판사님들은 별 생각 없이 요거는 개인재산 건드렸네 해가지고 배임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거는 개인 경영활동하는 거지 주주 개인 집사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또 후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가 딱 부러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큰 갈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개인법 관계와 단체법 관계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게 이 국면에서도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약간 그렇죠. 기업 가치를 건드느냐, 회사의 전체의 기업 가치를 건드리면은 사무라는 게 형상을 못 찾을 수가 있는데, 괜히 개별 주주가 가진 주식을 건드려버리면 사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사무냐 하면은 내 재산을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내 주금을 가지고 잘 운영해라고. 그거는 지금 금융법에서도 다 쓰이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 펀드 관리자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빠져나갔는데 법률적 쟁송 가능성은 초기에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무기가 하나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든지 어느 소수주주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회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앞에 김무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영 판단의 법칙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경영 판단의 법칙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해도 봐줄게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경영을 하는 거는 이사의 영역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 팔듯이 이것만 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걸 했는데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대충 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저기 인기가요 히트 치는 거 보면 한 1분 만에 뭐 대충 짜장면 먹어서 했는데 히트 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사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결과나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하고 내용이 뒤에 보면 황당하죠. 아니 대통령이나 될 사람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어?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내용이나 그 결과, 그 이후의 결과 그걸 본다는 게 아니라 가정만 합리적이면은 선관주의 의무 잘 지켰다고 봐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피소당한 사람이 채무불이행 책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입증을 해가지고 완전 확신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 판단의 원칙은 실체법적 관점보다는 소수법적 관점이 더 들어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합리적으로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고 위원회 의견도 받아봤고 그랬으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주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입증,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법률적 대비도 내용이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가면 엉뚱한 답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과정과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 사회를 대충 운영을 했다면 확실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적인 면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갖추셔야 되고 정말 찝찝하시면 로펌에 문의를 하셔야죠. 문의를 하시고 로펌에서 틀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합리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로펌에서 틀린 말 할 정도면은 그럴만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신 게 타인의 사무인적 집중투표제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고려아연하고 영풍 사건이 이제 우리 또 엄청 큰 그 흥미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걸 이끌었는데 그 경영권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문제였죠. 이게 이제 제가 갑자기 그 경영진이 이제 최씨 일가라고 해서 이제 죄송하긴 한데 쉽게 말해서 최씨 일가고 대주주가 장씨 일가인데 장씨 일가가 예전에 그 친구 간의 그런 점을 생각해서 소수주주의 최씨 일가한테 경영권을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보통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세력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수주주 세력이 경영권을 쥐고 있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집중투표가 또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주주가 자기가 지키려고 막 일하는 게 경영권 문제이지 소수주주가 이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각자 해석을 하시는 나름인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집중투표제가 일단은 경영권을 쥐고 있든 안 쥐고 있든 대주주보다는 이제 소수주주한테 유리한 제도다.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 1인 1표를 가지고 그냥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집중투표를 하면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 수를 곱해줍니다. 저희 와이프처럼 삼성전자를 2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4명을 뽑겠다, 이사를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의결권을 8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8표를 가지고 한 곳에 몰아줄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적당히 나누어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주주는 4명 중에서 1명 뽑았으니까 성공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대주주는 4명 중에 4명을 다 뽑아야지 성공이고 소수주주는 4명 중에 1명을 뽑아도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주주는 화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소수주주는 집중투표 해가지고 화력을 집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이겨버리면 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대주주가 그에 맞겠다고 이렇게 구멍을 몰아주면은
구멍이 나잖아. 그럼 그쪽에다 집중투표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주주는 하력이 분산되고 소수주주는 하력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중투표가 상당히 무서운 거고, 또 그 선임 절차도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번 후보부터 4번 후보까지 한 사람씩 올립니다. 무대에 올려서 1번 후보가 임철현인데 여기에 찬반을 해라 하면 대주주가 51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주주가 49표를 가지고 있어도 51대 49 무조건 이깁니다. 2번 후보 올립니다. 뭐 저기 김우겸 여사님까지는 올리시면 51대 49. 또 3번 후보 우리 또 죄송합니다. 여사님 이렇게 올리시면 또 51대 49. 4번 후보는 소수주주들이 추천했어요. 4번 후보도 그냥 5번 후보를 소수주주들이 추천을 했는데 5번까지 순서가 가지도 않습니다. 4번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구조인데, 집중투표를 하려면은 몰아서 해야 되니까 무대 위에 다 올려야 되거든요. 다 올려놓고 요 4사람 중에 한 군데 몰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몰아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표의 여유가 있으면은 대주주 편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대주주 쪽도 온건한 사람이 있고 강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표 조금 아껴놨다가 온건한 사람 쪽에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강경파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지금 또 기업 쪽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일단 제 수업 시간에는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제가 언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들한테는 일단 어떤 정의로운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보통이니까, 저도 이제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기업 현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내가 일군 기업이잖아요. 내가 일군 기업인데 당일날 전략적인 표대결에서 져서 내가 힘을 잃고 이렇게 좀 미국처럼 창업자가 쫓겨나는 분위기, 거기서는 그래도 건디지만 우리나라 환경의 분야에서 물론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지금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고 있지만은 만약에 집중투표제 하나만 추진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까지도 주제된 충실 의무까지도 인정한 입장에서 집중투표에 가서 얹으면 이 기업들이 너무 힘들겠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나는 뭐 무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다 할 줄은 몰라가지고, 물론 그런 거 아까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면 하는데, 그런 이게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본회의에서 그리고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